결국은 임신이 되고 말았고 친정시집 식구들이 다 좋아하니까 이왕 낳을 거 더 오래 미루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남자하고 산지기 집으로 놀러 가려고 할 때 나는 그 남자와 한번 자보기로 작심을 하고 있었다. 꼭 그래야만 첫사랑의 주술로부터 노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임신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했다. 왜냐하면 결혼한 몸이기 때문에. 만약 그날 그 남자에게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아 내가 목적을 달성하고 왔더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떳떳하고 편안하게 임신부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임신한 시기를 꼽아보니 그 남자와 놀러 가기로 한 날을 전후한 며칠에 해당됐다. 만일 그 남자와 잤더라면 어쩔 뻔했나. 내가 꿈꾼 불륜은 실은 완전 범죄였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 오금이 저리고 식은땀이 났다. 나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인 것은 확실했지만 내 아기의 아빠가 누구인지 밤낮으로 의심하는 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아빠가 벌어오는 밥을 먹고 희희낙낙 자식의 재롱을 보고 착한 사람 되라고 가르칠 자신이 없었다. 설사 남편을 생전 속여 먹을 수 있다 해도 내 마음의 지옥으로부터 노여나는 날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잔인하게도 그날 그 남자에게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걸 감사하고 있었다. 대학로가 눈물겹게 아름다웠다. 그 남자가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걸 안 날도, 마지막으로 혼자 문병을 가본 날도 나는 집까지 느릿느릿 걸어왔었다. 먼 거리는 아니었다. 며칠 사이에 대학천을 향해 늘어진 개나리가 지고 맞은편 의대 마당에선 라일락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라일락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느꼈었다. 그 남자가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면 나도 평생 거부하면서 살아야 할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아름다움엔 향기가 있다는 게 구원처럼 고마웠던 것이다. 그 남자도 온갖 아름다운 것의 향기는 맡을 수 있으리라. 그 남자는 그토록 사랑한 음악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함께 사랑한 꽃피는 봄, 낙엽 지는 가을의 정경, 동대문 시장의 번영, 사람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쟁의 치열함, 그런 것들도 그의 망막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자기 위안조차 실은 지어먹은 마음이었다.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는 걸 느끼면서 덩달아서 변하는 내 마음의 변화가 만약 모성애라는 거라면 모성애란 얼마나 이기적인 감정인가. 짐승도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안전하고 폭신하고 은밀한 산자리를 보아놓거나 꾸며놓거나 할 것이다. 인간은 짐승보다 우위에 있다는 교만으로 따뜻한 온돌방에 폭신한 솜이불 외에도 마음의 평온까지를 준비해야만 한다. 그 남자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건 치명적인 발톱에 육신의 일부가 물려 있는 것처럼 불편한 일이었다. 나는 그 남자와 같이 보며 즐거워했던 것들을 혼자서도 새롭게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공기처럼 고마운 줄 몰랐던 시어머니의 인자한 마음과 남편의 관대함이 내 아기를 끼고 늘어지게 낮잠을 잘 수 있는 이부자리처럼 편하게 느껴졌다. 산딸이 초겨울이어서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산팔을 대서 집에서 낳기를 주장했다. 산모가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돌방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없다는 걸 두 노인들은 상상도 하기 싫어했다. 아마 춘희가 소파 수술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더라면 누가 뭐라든 병원에서 낳겠다고 고집을 피웠을 것이다. 병원에서고 집에서고 분만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병원 분만이면 떠오르는 것이 가랑이를 최대한으로 벌려야 하는 수술대와 비꼬는 듯 경멸하는 듯한 의사의 표정이었다. 그게 혐오스러워 순순히 집에서 낳겠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해산 준비가 완료된 건 아니었다. 박수무당의 지시가 남아 있었다. 박수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만반의 준비에 별로 험잡을 데가 없었는지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낫기로 한 건 100번 잘한 일이나 안방도 안 좋고 건넌방도 안 좋고 제3의 방에서 나아야 아이가 무탈하게 자란다고 했다. 안방은 시어머니가 쓰고 건넌방은 우리 내외가 쓰는 방이었다. 안 쓰는 제3의 방은 한 칸짜리 문간방밖에 없었다. 허섭 쓰레기를 넣어두었던 문간방을 치우고 도배를 하고 법석을 떨었다. 박수무당의 간섭에 의해 불필요한 요란을 떠는 걸 속수무책으로 구경하면서 마치 엉뚱한 사람들이 뱃속의 아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 같은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다. 다행히 예정일 전에 만나본 산파의 진찰하는 태도는 따뜻하고 인간적이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후 산파 수업을 받아 자립할 수 있었고 남매가 둘 다 좋은 중학교에 다닌다고 자랑했다. 산파의 출신 학교도 나의 모교와 같았다. 그런 조건들이 산파에 대한 신뢰감을 더했다. 진통은 과연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극한이었다. 산파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다면 끝까지 참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12시간이 넘는 혹독한 진통 끝에 건강한 아기를 분만했다. 다들 순산이라고 좋아했다. 그게 순산이라면 난사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친구들이랑 직장 동료들한테 순산이라고 떠벌릴 생각을 하면 남편의 얼굴을 북북 할퀴어 놓고 싶었다. 내 몸을 무자비하게 찢고 나온 핏덩이는 영악한 건지 사만 건지 악바리같이 울어댔다. 시어머니는 첫 국밥을 지어다 내 머리맡에 놓고 두 손바닥을 둥글게 부비며 삼신 할머니한테 중얼중얼 빌기 시작했다. 아기는 그저 먹고 자고 먹게 해주시고 어미는 아기가 먹어도 남게 철철 젖이 샘솟게 해달라고 빌고 나서 그 첫 국밥을 나에게 먹으라고 했다. 젖이 잘 돌게 하려면 밥은 남겨도 미역국은 한 사발을 다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저귀, 베네옷, 포대기를 비롯해서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돼 있었지만 정작 먹을 것은 모유 외에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 비락 우유라는 외제 분유가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긴 해도 고가이고 젖병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데 미숙해서 산모가 젖이 안 나온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은 재난이었다. 나의 가슴은 아직도 사춘기 소녀처럼 미숙했다. 엄마는 계집애 못된 건 젖통만 크다고 가슴이 풍만한 처녀를 경멸하는 소리를 잘했기 때문에 나는 내 빈약한 가슴을 근심하거나 수치스러워 한 적이 없다. 시어머니도 젖은 자주 빨리면 나오게 돼 있으니 걱정 말라고 나를 위로했다. 나는 젖이 안 나올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젖을 통해 꼼짝없이 아기에게 매여 있을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다. 나는 옆에 누워있는 핏덩이가 하나도 예쁘거나 소중하지 않았다. 낳아놓기만 하면 모성애는 저절로 우러나는 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저것 때문에 아무데도 자유로 갈 수 없고 정 가고 싶으면 달고 다녀야 할 생각 때문에 나는 수렁처럼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헤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우울증이었다. 모성애가 우러나기는커녕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배고파하는 아기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서 서럽게 울었다. 아기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유 때문에 우는 자신을 마녀처럼 느꼈다. 내가 모성애라고 믿는 감정은 내 가슴이 부풀면서 젖이 샘솟기 시작하고 나서도 한참 후였다. 아기가 안 나오는 젖을 악착같이 빤지 사나흘이 되자 아기 목구멍으로 젖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빈 젖을 빠는 것하고 확연히 달랐다. 비록 몇 모금의 빈 젖 빨기 끝에 간신히 한 모금 넘어가는 소리였지만 그 작은 것에 살려는 의지의 집요함이
섬뜩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했다. 두 이래를 지나자 내 가슴이 짜릿짜릿하면 젖이 붙는 징조고 또한 아기가 배고파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도 알게 됐다. 저통을 통해 아기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잃은 자유의 부피가 얼마만하다는 걸 삼신할머니가 보여주려는 것처럼 내 가슴은 무섭게 부풀어 올랐다. 정말로 먹어도 넘치게 젖이 샘솟았다. 아기가 한쪽 젖을 빨면 다른 한쪽은 넘쳐 흘러 치마 말기를 흥건히 적셨다. 나는 부끄러움 없이 양쪽 가슴을 활짝 드러내고 한쪽은 아기에게 물리고 한쪽은 차규기로 한 사발씩 뽀얀 젖을 짜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어머니는 이런 나를 이젠 마음 놓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아기가 먹을 복을 많이 타고났다고 모든 공을 아기에게 돌렸다. 3, 7일이 지나면서 토실토실 살이 오르기 시작한 아기는 백날을 바라보면서 황홀하게 예뻐졌다. 집안에 웃음이 넘쳐 흘렀다. 뭐니 해도 인화초가 제일이라는 시어머니의 표현도 듣기 좋았다. 여태까지 웃은 건 다 가짜 웃음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기를 보고 웃는 웃음은 어떤 잡생각도 섞이지 않은 희열 그 자체였다. 내가 잃은 자유가 비로소 하찮게 여겨졌다. 더 행복해지길 바라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행복감은 두 식구가 세 식구가 됐다는 안정감 때문이기도 했다. 여태까지 시어머니를 우리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 세 식구는 부부가 가정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된 숫자인 셋에 해당되지 않았다. 아기는 백날 잔치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예뻐졌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눈을 맞추고 있으면 이렇게 예쁜 아기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만족감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다. 그건 우리 아기는 장차 절대로 나쁜 사람은 될 수 없다는 확실한 예감이었다. 출세를 할 거라느니 돈을 많이 벌 거라느니 하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이 아이는 선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아름다운 것과 교감하고 느끼고 구가할 것이다.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랑하는 자식에게 온 세상을 준 것이다. 나는 자신 있게 그걸 믿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것도 좋아했지만 없는 건 또 얼마나 좋은지 아기도 업히는 걸 좋아했다. 천혜를 둘러 아기를 업으면 아기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아기의 온몸이 느껴졌다. 좋으면 어깨에 두 손을 얹고 사정없이 엉덩방아를 찢기도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둥근 머리를 등에 안락하게 기대고 잠들기도 하고 등에다 사정없이 오줌을 싸기도 했다. 아기가 무얼 하든 심장의 건강한 고동을 직접 내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시어머니도 아기를 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 아기를 업으면 골목 안에 어떤 집에나 거리낌 없이 마시를 다닐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아기는 골목 안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시어머니는 자랑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재롱이 하나씩 늘었다. 곤지곤지 짝짝꿍 쥐암쥐암을 가르친 건 내가 아니라 골목 안 식구들이었다. 시어머니가 업고 다닌 덕택으로 아기는 낯을 안 가리고 아무나 좋아했다. 특히 자기 또래의 아기만 보면 악수를 하거나 볼을 부벼야만 만족해 했다. 아기가 가장 먼저 알아들은 말도 엄마, 아빠, 맘마 다음으로는 악수와 뽀뽀였다. 아기는 식구들과 동네 사람뿐 아니라 꽃과 나무와 멍멍이도 좋아했다. 아기가 좋은 것을 보고 온몸으로 좋아한다는 감정 표현을 할 때 인간이 행복이라 부르는 것에 원형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우리 아기가 천재라고 생각했다. 좋은 것을 향한 감수성이 활짝 열린 아이.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